고금소총과 야담. 여성 상위 체위를 하게 된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친한 벗이 관청에 있는데 이번에 승급되어 친한 벗을 불러 기생집에서 한턱 내게 되었답니다. 선비와 벗들은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로소 술자리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보, 나왔소.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부인을 불러도 부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인은 벽을 보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출복을 벗고 부인의 옆자리에 누워 부인, 자는 게요. 하며 재차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이불 속에 들어가 부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아니, 기생을 주무르던 손을 어디다 올리는 게요? 이 손 저리 치우셔요. 하면서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생 집에 다녀온 걸 부인이 어찌 알았을까? 하면서 이번엔 다리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이 다리도 저리 치우셔요. 기생집까지 데려간 이 다리를 어디다 올리는 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너무도 단단히 화가 난 부인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자신의 그것을 꺼내어 부인의 그곳에 갖다 댔습니다. 그것도 치우셔요. 기생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내 어찌 알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 비록 친한 벗의 승급을 축하하러 기생 집에 가긴 했어도 내 그것만은 꺼내지도 않았다오. 정말이시여요? 정말 기생에게 당신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게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디 이리 줘보셔요. 하면서 남편의 그것을 냄새를 맡아보고 혀로 맛을 보며 당신의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당신의 발은 당신을 기생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의 손은 기생을 주물렀으나 당신의 그것만은 날 배신하지 않았구려. 네, 당신의 손과 발은 용서할 수 없으나 그것만은 용서할 테니 오늘은 당신의 그것으로만 하시지요. 그리하여 선비는 손발은 가만히 두고 자신의 그것만 움직여 일을 하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인, 손발을 쓰지 않고 하려니 할 수가 없소이다. 그럼 당신이 누우시고 손발은 가만히 있으시어요. 내가 당신 배 위로 올라가겠어요. 그리하여 부인이 위로 올라가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선비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상위 체위로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연못에서 만난 선녀를 얻게 된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우둔하지만 성실한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나이가 차도 색시를 얻지 못하자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이러다가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 아닐까? 하면서 푸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모여 쉬고 있는 정자를 지나는데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박영감이 나무꾼을 불러 세웠습니다. 종대야, 너는 언제나 장가를 가느냐? 영감님, 색시도 없이 어찌 저 혼자 장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수를 알려줄 테니 그리 해보겠느냐? 아, 정말 좋은 수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여 박영감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해주며 연못에 가서 숨어서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구나. 내일부터는 연못에 가서 선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겠군.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나무꾼은 지게를 메고 연못으로 가서 선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무리 기다려도 선녀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에 잠에서 깬 나무꾼은 칠흑같이 어두운 연못 속에서 물소리가 나자 선녀가 목욕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보다 벗어놓은 옷가지를 얼른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소리가 나는 연못으로 뛰쳐들어가 목욕하는 선녀에게 자신의 빳빳해진 몽둥이를 힘껏 쑤셔 넣으며 드디어 나무나 하는 내가 선녀를 얻게 되는구나. 하면서 기쁜 나머지 자신의 빳빳한 몽둥이를 열심히 움직였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친 나무꾼은 여인의 옷가지를 챙겨 들고 집으로 와서 장롱 속에 감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도 전에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잠에서 깬 나무꾼은 눈을 비비며 밖에 니시오? 하면서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웬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이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홀딱 벗고 서 계신 게요? 하고 묻자 밤새 서방님이 제 몸을 탐하시고 옷가지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맨몸으로 왔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요? 어젯밤 저와 첫날 밤을 치렀으니 당연히 서방님이 되신 게죠. 아니, 그럼 어젯밤 여인이 선녀가 아니고 당신이었던 게요? 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나는 분명 선녀님과 그것을 한 것인디. 아니, 그나저나 그 밤중에 하필 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요? 제가 홍기가 되어 중매를 수없이 넣어봐도 혼이 나겠다는 사람이 없어 저 자신을 한탄하며 죽으려 했었습니다요. 그런데 어느 날 영감님께서 절 부르시면서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서방이 나타날 테니 그리 해보라 해서 그 연못에 가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무꾼은 자신의 처지도 딱하지만 여인의 처지가 안 됐다 싶어 그 여인과 혼이 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온 동네 여인들을 찢어놓은 석동이. 옛날 어느 마을에 물건이 크기로 소문난 젊은 석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석동이, 자넨 그렇게 커서 좋겠네. 뭐가 좋다는 말인가? 자네 물건 말일세. 자네 물건이 오죽 크지 않은가? 내 물건이야 마을에서 최고지. 아니, 조선에서 제일 크지 않겠나? 그런데 말이야, 석동이, 아랫마을 순심이가 자네를 찾아와도 절대로 만나주면 아니 되네. 아니, 왜 아니 된단 말이야? 마을 여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찌나 들이대는지 귀찮아질 정도라네. 그러니 순심이도 장담할 수 없다네. 그런 소리 말게, 석동이. 만에 하나라도 자네가 순심이와 그런 일이 생기면 자네 죽고 나 죽는 걸세. 순심이가 아니더라도 여인들은 세고 셌으니 걱정이랑 붙들어 매두게나. 그렇게 석동이는 마을 여인들과 이웃 마을 옆 마을 할 것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인들이 석동이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석동이를 거쳐간 여인들은 하나같이 아랫도리가 찢어져 의원 집에 가지 않은 여인들이 없었답니다. 아랫도리가 찢어진 여인들은 석동이를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다시는 석동이를 찾지 않았답니다. 그 덕에 마을 의원 집만 대박이 났었답니다. 아, 얼씨구, 석동이가 제일이구먼, 허허. 마을 여인들을 만날 수 없었던 석동이는 밤만 되면 괴로웠답니다. 커다란 몽둥이는 밤만 되면 벌떡벌떡 섰는데 천장이 너덜너덜 남아나질 않았답니다. 넘치는 힘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석동이는 마지막 남은 여인 순심이를 꼬실 마음을 먹고 순심이 집에 찾아갔답니다. 순심아, 집에 있어? 순심이는 방에서 옷가지를 수선하다 방문을 열고 아니, 석동이 아니여? 어쩐 일이냐? 장에 갔다가 마침 내가 좋아하는 개떡이 있어서 사왔구먼. 아, 그려? 맛있겠다. 내 너한테 잠시 할 말도 있고 하니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 들어와. 그리하여 석동이는 순심이가 옷가지를 수선하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심아, 개떡 먹어봐. 그래, 맛있네. 그렇게 방 안에 둘만 있게 되자 석동이는 벌써 몽둥이가 벌떡 일어나 빳빳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뭐야? 그게 있잖아. 우선 입으로 개떡을 먹고 있어봐. 아랫입에 내가 더 맛있는 걸 넣어줄 테니. 하면서 순심의 치마를 올리고 커다란 몽둥이를 꺼내 순심이 아랫도리에 몽둥이를 푹 쑤셔 넣었습니다. 아야, 아파. 뭔데 이렇게 아프냐? 처음만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 하면서 한창 넣다 뺐다 하고 있는데 석동이 친구가 방문을 벌떡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것이오? 내가 말했지? 순심이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했는데 시방 뭐 하는 것이오? 하면서 옆에 있던 옷까지 수선할 때 쓰는 가위를 집어들고 석동이 물건을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화가 잔뜩 난 친구는 자른 석동이의 것을 밖으로 내던졌는데 마침 지나던 똥개가 웬 떡이냐 하고 낼름 삼켜버렸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속담을 이제야 깨달은 석동이는 평생 여인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구가 되어 생을 마쳤답니다. 부인이 바람피는 것을 보고도 말 못하는 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터를 떠돌며 장사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그의 부인은 미모가 빼어나
마을 남정네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장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사는 병파리가 찾아왔습니다. 누님, 나 병팔이요. 그래. 마침 서방님이 장사하러 길을 떠났으니 들어오거라. 병파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부인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부풀 대로 부푼 몽둥이를 부인의 다리 사이에 힘껏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창 뜨겁게 그것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남자의 기침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계시오. 나 병철이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병파리 형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병파리를 향해 병파라, 너는 잠시 벽장에 들어가 있거라. 그리하여 병파리는 벽장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병철이가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내 그동안 부인이 무척이나 보고 싶어 혼이 났어.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정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문 밖에서 장사를 떠났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를 어찌하나. 방 안을 둘러보던 부인은 빨래방망이를 들려주며 이것만 들고 계시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리다. 여보, 내 깜박 잊은 게 있어서 가지러 왔소이다. 하면서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 부인은 병철이를 향해 아 글쎄 병파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셔요. 그렇구려. 내 이놈을 찾기만 하면 이 빨래 방망이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아야겠소. 하면서 병철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벽장을 향해 병파라, 형님 가셨으니 그만 나오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형님이 가셨나요? 휴, 죽다 살아났네. 그럼 전 이만 가볼 테니 재미들 보시구려. 하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병파리 형제 싸움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요. 두 형제 싸움에 내가 다 피곤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은 부인의 말만 듣고 별일이다. 하면서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답니다. 밤마다 할멈에게 몽둥이질하는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에 빠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술만 마시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 여인이나 잡아뜨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잔뜩 먹고 휘청거리며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술상 좀 봐오구려. 아무 대답이 없자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부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부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두 다리를 벌리면서 빳빳해진 몽둥이를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절구질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던 부인이 선비의 두 귀를 잡아 끌며 아, 시게 해봐. 더 시게, 더 시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소. 딱 기다리시오. 하면서 더 세게 쿵쿵거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절구질을 했는지 초가집이 흔들리고 벽장문이 열리면서 짐들이 우르르 쏟아졌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집안이 초토화될 때까지 두 사람은 열정을 불태웠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잠에서 깬 선비는 아니, 여기가 어디요? 이복의 젊은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 글쎄요. 도대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있었지. 암 잊고 말고. 아니 할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보소. 답답허이. 내 80평생 어제처럼 재밌고 신났던 적이 없었구먼. 뭔 일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밤도 와보시게. 내가 술상을 거하게 준비하겠네. 그렇게 선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할멈이 술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 그날 밤도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선비는 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가집이 부서지도록 자신의 몽둥이로 절구질을 해댔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고 술만 계속 주었답니다. 소문난 과부가 무릎 꿇은 사연.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청년 호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식이는 자기 것이 작아서 장가를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복의 호식이, 자네는 아직도 자네 것 땜시 그리 근심이 많은가? 뭐 땜시 항상 축 처져만 있는 것이오? 그렇단께 내 것은 내가 봐도 너무 장래구려. 그러니 신부가 첫날 밤 치르고 누가 남아있겠어? 난 평생 가도 장가는 못 가보고 늙어 죽을 팔자란께. 아따 호식이, 너무 걱정하지 말더라고. 내가 어제 장에 갔다가 들었는디
자네한테 꼭 필요한 것 같더구먼.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른 싸게 말해봐야. 아, 글쎄, 아랫마을 덕삼이도 그것이 자가 자네와 같은 고민을 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소피를 보고 있는데 꿀벌이 한 방 잽싸게 쏘고 갔다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것이 크게 부풀었는디 어찌나 커져버렸는지 지도 보고 깜짝 놀랬었다고 하더구먼. 그래? 그런데 아프지는 않았다고 하던가. 아, 이복에 호식이 시방 아픈 게 대순가? 그것이 허벌나게 커져 불었는디. 그 말을 들은 호식이는 생각이 많아졌답니다. 거쪽가 아프긴 허겄지만 그것이 커질 수만 있다면 못 해볼 것도 없지 않은가? 다음 날 호식이는 작심하고 산에 올라가 바지를 내리고 있었더니 꿀벌이 잽싸게 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따가워. 그래도 쪼까 아프긴 하구만. 그렇게 꿀벌에 쏘이고 잠시 있으니 부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따, 참말로 커지긴 커지는 구먼. 신이 난 호식이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병삼이. 이거 한번 보게나. 자네가 말한 대로 벌에 쏘였더니 이렇게 커져 부렸다네. 아따, 허벌나게 커져 불었네. 그런데 이렇게 커져 불었는디 어디다가 써먹긴 해야 하지 않겠나? 뭐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렇담 오늘 밤 저작거리에 있는 과부한테 가보면 어떻겠나? 저작거리 과부. 그래, 내가 잘 아는 과부가 있는디 미리 말해 놓을 테니 술시쯤에 찾아가 보게나. 그래, 알았네. 고마우이. 그리하여 호식이는 술시가 되자 과부집에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뉘시오? 친구 병삼이가 가보라 해서 왔구먼요. 아, 그러시오.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오. 병삼이 말로는 허벌나게 크다고 하더이다.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요. 그러자 호식이는 바지를 내려 보이며 예쏘, 여기쏘. 아따, 참말이네. 잠시만 기다리소. 내 얼른 이부자리부터 깔 테니. 그렇게 이불을 깔고 누워 과부는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리며 자, 얼른 여기다 넣어보소. 알았소. 딱 기다리시오. 하면서 팔뚝만한 그것을 과부의 두 다리 사이로 푹 찔러 넣었답니다. 어메 죽겠네. 나 죽겠네. 그렇게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이보시오. 내 오늘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오. 그러니 내일도 와보시오. 알겠소. 내일도 오리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며칠을 뜨겁게 보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그것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따, 꿀벌의 약기가 다 했구먼. 그렇담 또 산에 가서 벌에 후딱 쏘이고 와야겠구먼. 그리하여 호식이는 산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벌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잠든 사이 말벌이 쏘고 갔답니다. 잠에서 깬 호식이는 아따, 따끔따끔한 것이 꿀벌이 쏘고 갔나 보구만. 그럼 오늘 밤도 과부집에 갈 수 있겠구먼. 그렇게 다시 벌에 쏘인 칠복이는 밤이 되자 과부집에 찾아갔답니다. 이보슈 나왔소. 내 오늘도 별을 보게 해줄 터니 기대하시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과부의 그곳에 쑤셔 넣었는데 어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야, 아파. 아니, 시방 뭘 집어넣고 있는 것이여? 그러다 찢어지겠구먼. 뭐긴 뭐시오. 내 것이지. 아니, 참말로. 호식이 것이 맞는 거요? 아, 글쎄 그렇다니께.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렇게 호식이는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신나게 일을 마쳤는데 과부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과부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호식이는 당황하여 의원을 찾아가려고 과부를 등에 업으려는데 이때 과부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나는 죽은 개지. 아니, 과부댁이 죽긴 왜 죽어? 여긴 과부댁 집이니 걱정하지를 말더라고. 아, 그려? 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네. 이복의 호식이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내 호식이 때문에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네. 아따, 뭔 소리단가? 이 큰 물건을 받아줄 여인이 마을 천지에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한단가? 아, 과부댁 아니면 난 어찌하라고 그려? 아, 그래도 안 되겠네. 내 몸이 성하질 못할 것 같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그리하여 호식이는 과부댁을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너무 작아서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클 때는 너무 커서 여인들도 감당이 안 되니 호식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여인들이 있어 호식이는 외롭지 않게 살았답니다. 과부에게 덤볐다가 혼나게 된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과부는 니니시여. 꼼짝마 소리치면 죽을 줄 아시오. 가진 돈과 폐물을 모조리 내놓으시오. 돈과 폐물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안 내놓으면 죽이겠소. 정말 없습니다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얘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소. 뭐라도 내놓으시오. 드릴 수 있는 건 밥과 떡뿐입니다요. 뭐로 드시겠어요? 아니 내놓을 게 정말 그것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먹고 왔으니 떡을 내놓으시오. 네, 그러지요. 하면서 과부는 치마를 들어올리고 두 다리를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서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꺼내시지요. 아,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이었소. 허허? 하면서 바지를 내렸는데 어느새 한껏 부풀어 빳빳해졌습니다. 이보슈 부인, 내 물건이 한 물건 하니 기대하슈. 네, 그러지요. 준비되셨으면 어서 떡을 쳐보시겠어요? 도둑은 빳빳해진 몽둥이를 과부의 다리 사이로 쑥 집어넣었는데 과부가 탄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세게 치시지요. 더 세게. 아, 이 정도가 부족하시오? 알았소. 더 세게 치리다. 도둑은 허리에 힘을 바짝 주고 더 세게 쑤셔댔습니다. 더 빨리 치시지요. 아니, 이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오? 인절미 떡은 세게 많이 때려야 맛있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쳐보셔요. 아, 그런 것이오? 하면서 도둑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에 더욱더 힘을 주고 더 세게 더 빨리 치기 시작했답니다. 도둑은 너무 힘주어 더 세고 더 빨리 하다 보니 절정에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 나면서 허리가 부러졌답니다. 아야, 내 허리. 아이고, 나 죽네. 아니, 이제 좀 떡이 되려고 하는데 벌써 멈추면 어떡해요? 빨리 마저 하셔요. 이보슈, 내 허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겠소? 아니, 사내가 뭐 그거로 엄살이요. 쪼잔하게 사내도 아니네. 사내도 아니란 말에 도둑은 자존심이 상해 부러진 허리를 붙들고 일을 끝까지 마쳤답니다. 일을 마친 도둑은 걸을 수도 없게 되자 이보슈 부인, 내 오늘 집을 잘못 온 것 같소이다. 다시는 오지 않겠소. 너무 엄살이 심하십니다. 또 와도 괜찮으니 다음에 올 땐 둘이서 오시와요. 도둑은 과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발로 기면서 방을 나갔답니다. 그 후로 과부의 집에는 어떤 도둑도 오지 않았답니다. 떡 때문에 대물이 된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꽤 행복했지만 잠자리가 즐겁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뜨거운 잠자리를 하고 나서 남편은 헐떡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소, 임자? 아, 예, 네 뭐 좋았어요. 아내는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러 나간 사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푸념을 했습니다. 에요, 갑갑해라. 난 언제나 한번 시원하게 해볼 수 있으려나.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가 클수록 물건도 크다면서? 그렇다니까 아랫마을 만보기는 코가 큰데 물건도 그만큼 크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의 코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을 구해봐도 남편의 코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낙심한 아내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배를 고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처자, 나 좀 살려주시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이다. 아이, 불쌍해라. 어르신 이거라도 좀 잡숴보세요. 아내는 노인에게 자신이 먹으려던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린 노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고맙소. 혹시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 망설이던 아내는 노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좋은데 남편의 코가 너무 작은 게 문제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군. 어쨌든 이 약초를 다려 먹이면 남편의 코가 커질 것이오. 노인은 품속에서 기이한 약초를 꺼내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그 약초를 다려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의 코가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기쁨에 차 남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물건은 여전히 작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소이까, 부인?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화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코만 커졌지 물건은 하나도 커지지 않았습니다요.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코가 아니라 물건이 문제였구나. 남편의 물건을 키우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그리고는 다른 약초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먹이면 남편의 물건이 틀림없이 커질 것이오. 그리하여 아내는 약초를 먹이자 남편의 물건이 팔뚝만큼 커졌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아따 이것이 무엇이여? 세상에나 절구대만 하구만. 여보 서방님, 얼른 후딱 올라와 보시오. 아, 얼른 싸게 해보란께. 팔뚝만한 것이 파고들자 아내는 그래, 이것이제. 자고로 사내는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이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한참을 뒤흔든 끝에 아내는 그제서야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만족하지 못해 쌓인 아쉬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신세계를 맛본 부인은 너무 황홀했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남편의 팔을 베고 행복에 빠져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옛말의 병은 알려야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만큼 돌아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고픈 노인에게 음식을 주고 처방을 받아 큰 행복을 얻었으니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 옛날 어느 마을에 경험 많은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처녀는 동네 총각들이랑 경험이 많았는데 마을에서 시집을 갈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매쟁이를 통해 신랑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워낙 예뻐서 신랑감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방에 단둘이 남은 신랑과 신부는 작은 호롱불 아래에서 술을 한 잔씩 나누었답니다. 이보, 부인 당신의 얼굴이 참으로 예쁘구려. 내 평생 당신처럼 예쁜 여인은 처음이요. 부끄럽사옵니다, 서방님. 어디 한번 얼굴 좀 자세히 봅시다. 호롱불 가까이 와보시오. 아무리 봐도 참으로 절색이시구려. 허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소. 허허. 부끄럽사옵니다, 서방님. 내 첫날 밤에 어찌해야 하는지 말은 들었는데 부인의 예쁜 모습에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구려. 일단 머리에 쓴 족두리부터 벗읍시다. 그렇게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부터 겉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서방님. 호롱불부터 꺼주시와요. 아, 그렇소. 알겠소이다. 그렇게 신랑이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고 다시 신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옷고름을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던 신랑이 한참을 헤매이게 되었는데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옷고름이 안 풀리면 위쪽 고리는 위로 들어 올리고 치마는 들추면 되옵니다. 아, 그렇구려. 그리하면 되겠구려. 그렇게 신랑은 신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신부를 이부자리에 눕혔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이부자리로 들어가 신부를 끌어안고 뒹굴뒹굴 하였는데 아니,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첫날 밤에는 신부를 끌어안고 뒹굴어야 한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그리하는 중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장가를 가셨나요? 아니요. 아직 모두 총각들이라오. 에휴, 답답합니다. 일단 단단해진 서방님의 물건을 배꼽 아래에 넣어보시지요. 아니, 배꼽에다 어떻게 넣으라는 것이요? 아이고, 답답해. 아, 배꼽이 아니라 배꼽 아래 계곡에 넣어보셔요. 아니, 배꼽 아래에 계곡도 있단 말이요? 그럼 어디 물소리가 나야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려. 아니, 지금 장난해요? 아, 그 물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난다냐? 때가 돼야 나는 것이제. 그럼 그때가 언제요? 물소리가 나야 어디가 계곡인지 알 터인데. 아따, 시방 그놈의 계곡 타령 고만 좀 하고 두 다리 사이에 물건을 얼른 찔러보란께. 아, 알았소. 일단 찔러버리다. 아얏, 아니 시방 어디다가 찌르는 것이요? 아, 치간에 찌르면 어떠요? 아, 그랬소? 미안하오. 치간인지 몰랐어. 얼른 다시 찔러보이소. 잠시만 기다려보소. 또 어디 다른 데다 찌를 수 있으니 호롱불로 비춰보고 하겠어. 아이고, 답답혀. 이제 남은 건 하나인디 뭘 비춰본다냐? 아, 그렇소? 그럼 치간 빼고 다른 곳에 찔러보겠어. 으쌰, 이곳이 맞소? 아니, 또 어디다 찔러다냐? 아니, 내 물건은 들어갔는데 부인은 모르시오. 뭐 들어갔다면 얼른 해보셔요.
그렇게 신랑은 신부의 그곳을 향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호롱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또 갑자기 호롱불은 왜 켜고 난리요? 부인, 내 친구들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이불에 빨간 핏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했어. 그게 있어야 처녀가 맞다고. 아따, 참말로 핏자국은 계곡에 상처가 나야 하는 것인디. 젓가락보다 얇은디 무슨 놈의 상처가 난다요? 다시는 핏자국 같은 소리 허덜 마시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산에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 게 뻔한데? 아, 그렇소? 내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구려. 내 다시는 핏자국 이야기는 하지 않겠소. 그렇게 경험 없는 신랑과 경험 많은 신부가 첫날 밤을 치렀는데 신랑은 예쁜 마누라가 생겨 신이 났고 부인은 과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어 다행이었답니다. 아내에게 회초리질을 한 선비. 옛날에 한 촌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을 많이 쌓아둘 정도였지만 성품이 매우 깨끗하지 못하고 도벽이 있어 이웃사람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이웃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청빈하게 책만 읽는 선비였습니다. 집에는 내 벽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자주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때는 한창 가을이었는데 끼니 걱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고자 가산을 모두 팔아먹어 남은 것이라고는 솥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불씨가 끊긴 지도 몇 달이나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촌사람이 양반 집의 솥을 도둑질하려고 밤을 틈타 엿보았습니다. 그 집 부인이 부엌에서 불을 밝히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부인이 크고 작은 사발을 꺼냈습니다. 먼저 큰 사발에 죽을 가득 담고 작은 사발에도 남은 죽을 담았지만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은 사발은 흙으로 만든 화로 위에 올려두고 큰 사발을 받들고 나가서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배고픔을 참으며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죽그릇을 내놓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디서 난 곡식으로 죽을 쏘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마침 쌀 5홉이 생겨 죽을 쏘았어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쌀 5홉은 옥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단 말이오. 아내가 얼굴 가득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집요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면 절대 먹지 않겠소. 아내는 선비의 고집을 잊게 하는지라 부득이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 아무개의 논에 올벼가 익은 것 같아 밤의 통행을 금하기 위해 종을 친 뒤에 그 이삭을 한 움큼 베어 볶으니 쌀 5홉이 되어 죽을 쏘았어요. 억만 번 부득이한 데서 한 일이기는 하나 그 부끄러움을 어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옷을 지어주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옷값을 받지 않으면 오늘 밤 지은 불미스러운 죄를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이지 한술 드세요. 선비가 얼굴색을 달리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하늘이 만민을 낳아주심은 반드시 그 힘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라. 선비와 농부, 공인과 상인 각자가 다 그 직책이 있는 것이요. 곡식 아라에 맺혀 있는 저 사람의 고생이 독수하는 선비의 배고픔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부인의 불결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회초리질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소. 속히 회초리를 꺾어오시오. 아내가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분부대로 회초리를 꺾어주니 선비가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선비는 회초리질을 3번 하고서는 죽사발을 물리치면서 죽을 버리라 소리 질렀습니다. 부인이 지시를 어길 수 없어 도화로 위에 뒀던 사발까지 가져가 으슥한 곳에다 버리고 방으로 돌아와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실 별을 베어온 논이란 지금 이 집을 몰래 엿보고 있는 자가 경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래 자초지종을 다보고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넉넉하게 일어나 평생에 염치 없던 습관이 전부 녹고 달아 없어졌습니다.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농사지어 거둔 것 중 가장 좋은 쌀 몇 대를 퍼서 죽 2사발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히 죽사발을 받들고 선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깊은 밤 죽을 가져다 주니 참 뜻밖의 일이오. 명분 없는 쌀을 어찌 먹을 수 있겠소. 고집스레 물리치며 받지 않으니 촌사람이 마침내 꿇어앉아 고했습니다. 소인은 아까 도둑질을 하려다가 생원님의 처분이 광명정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마를 받아 지금까지 저질러온 저희 잘못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청명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죽을 가져왔으니 부디 사정을 굽어 살피시어 저를 옛날의 소인으로 보지 않아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더욱이 이 죽은 더러운 물건이 아니라 제가 직접 농사지은 쌀로 쓴 것입니다. 소인이여 어찌 불결한 물건으로서 고죽군 댁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러고는 엎드려 머리를 두드리며 지극한 정성으로 죽을 들라고 권했습니다. 선비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불량한 사람이었기는 하지만 지금 행동거지를 보니 마음을 고쳐먹어 가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미 청렴하고 결백한 양민으로서 가난한 선비에게 죽을 가져왔으니 그 죽은 잘못을 고친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고집하며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가 선행을 하는 길을 막는 것이니 진중자와 다를 바 없겠지. 그리하여 마침내 받아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한 그릇을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로부터 촌사람은 기꺼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양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양반댁 행랑으로 이사를 와서 문서 없는 종이 되어 양반을 상전처럼 받들고 지켜주었습니다. 정성을 다 바쳐 밭을 갈고 뗄나무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양반댁까지도 점점 풍족해졌다 합니다. 정절 규수 길정녀. 길정녀는 평안도 영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영변부 향관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삼촌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전에 경기 인천 땅에 신명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5살 가량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입이 11개나 있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노인이 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뒷날 그대의 배필이네. 마땅히 죽을 때까지 해로할 걸세. 깨어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신생은 40살이 지나 부인을 잃었습니다. 부엌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첩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매번 일이 어긋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친구가 영변부사로 있어 신생은 그를 찾아가서 놀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또 전에 본 노인이 입이 11개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는 그간 장성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다 자랐으니 이제 자네에게 시집 보내네. 신생이 더욱더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안치에서 부사에게 가는 배를 구입해달라 하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이곳 향관 댁처녀가 최고 품질에 가는 배를 짠다고 경내에 소문이 자자하죠. 곧 짜던 배를 마무리한다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뒤 배를 사서 바쳤는데 얼마나 가늘었던지 배가 사발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섬세하고 정결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생은 그녀가 서출인 걸 알고는 은근히 첩으로 얻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과 절친한 읍사람과 잘 사귀어 중매를 서게 했습니다. 그녀의 삼촌도 좋게 생각하니 신생은 즉시 패백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배를 잘 짤 뿐 아니라 자태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행동거지도 차분하고 우아하니 완연히 서울 대갓집의 예의와 법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생은 기대에 넘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본 11개의 입이 길자가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연분에 깊이 감동하니 정의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신생은 몇 달 동안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래지 않아 길정녀를 맞이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많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느덧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경지대에 사나는 멀고 먼데 소식마저 끊어지니 그녀의 친척들은 모두 신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고는 그녀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녀는 몸가짐을 더 단단히 하며 문과 마당을 출입할 때조차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당시 그녀가 살던 고을과 운산은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운산에는 그녀의 당숙이 살았습니다. 이때 운산 사또는 젊은 무관으로 첩을 두려고 매번 읍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당숙이란 자는 그녀를 바치려고 관부를 드나들며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미 혼인날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사또에게 비단 등속을 요청해 그녀에게 주고는 혼인날 입을 의상을 짓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당숙은 그녀를 찾아가서 은근하게 안부를 묻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부의 옷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지 않니? 내가 잠시 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 서방님이 요새 가명에 와 계신다는군요. 제 나들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을에 있으니 결코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당숙이 말했습니다. 신생의 허락을 얻어오면 허락하겠지. 그럼요.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의 필체를 위조하여 친척과 돈독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하니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무렵 조관빈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신생이 그와 인척이 되는지라 가명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길정녀의 당숙은 신생이 오랫동안 오지 않자 이미 그녀를 버린 것이라 여기고는 이처럼 개교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녀는 위조 편지를 받고 부득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마름질과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그 집 남자들과는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또가 몰래 그녀를 구경하게 하여 자기 말을 믿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그가 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 뜻이 있는 줄 어찌 알았겠는가. 저녁이 되어 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누이는 언제나 벽만 보고 있으면서 등불을 켜니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날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잠시 쉬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나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해도 귀가 있으니 다 들을 수 있어요. 당숙의 아들이 장난기를 보이고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를 돌려 앉히려 하니 그녀가 정색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이다지 무리하게 굴어요. 이때 사또는 창틈에 눈을 대고 있다가 그 얼굴을 힐끗 한번 보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창을 열고 뒷마루로 나와 앉았지만 더욱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련 창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얼굴은 처음 보는 걸. 서울의 미인조차 대적하기 어렵겠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사또인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기가 막혀 한참 기절해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하던 일을 다 뿌리치고 돌아가려 하자 당숙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신생이란 자는 가난하고 늙어서 오래자나 저승 사람이 될 게다. 집도 아득히 멀어 한 번 떠나가 오지도 않으니 널 버린 게 분명해. 너는 젊은 나이에 얼굴도 고우니 마땅히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지. 본읍사또는 젊고 무관으로 이름이 났으니 앞길이 만리 같아. 어찌 희망 없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당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괴상한 논리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더욱더 강하게 대들면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당숙은 다른 꾀도 떠오르지 않고 사또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과 짜고 일제히 가서 그녀를 붙잡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끌고 와서 골방에다 가두었습니다.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기다렸다가
혼인날이 되면 사또가 겁탈이라도 하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방 안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며 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모습이 초췌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옆을 살펴보니 방 안에 삼이 많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가슴부터 다리까지 동염했습니다. 장차 있을 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흉악한 도적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차라리 도적을 찌르고 함께 죽어 내 원한을 갚는 게 낫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먹어서 먼저 기운을 차려야지. 처음 갇힐 때 그녀는 식칼 하나를 챙겨 허리춤에 숨겨두었는데 아무도 이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계책을 세우자 당숙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 힘이 다 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주세요. 오래 굶은 걸 보충해야겠어요. 당숙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에 밥을 많이 담아 연신 문틈으로 넣어주며 달래기도 하고 꿰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잘 먹자 기력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혼인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도착해서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비로소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당숙의 큰아들을 마주치자마자 칼을 내리쳤는데 그는 외마디를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칼로 찍었습니다. 동서로 충돌하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땅바닥에 유혈이 낭자했지만 감히 그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또는 넋이 나가고 간담이 떨어졌습니다. 문 밖으로 도망칠 겨를도 없어 다만 방 안에서 문고리만 굳게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짝을 차고 손발을 함께 들어 온 힘을 다해 문을 치니 방문이 박살났습니다. 그녀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 수령 자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도와 임금님 은혜에 보답해야 했다. 그런데도 백성에게 잔혹하게 굴고 여색만 탐하여 본읍의 흉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이는 짐승의 소행으로 천지가 용납지 못할 짓이다.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몸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말이 매섭기가 칼날 같고 준열한 기계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절규하고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니 집을 100겹이나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찬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하여 팔을 휘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숙과 그 아들은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하며 애걸했습니다. 사실은 부인의 정절이 이와 같이 굳은 걸 모르고 저 도적놈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어. 꼭 저 도적놈을 죽여 부인께 사죄할 테니 제발 날 용서해 줘. 그러고는 즉시 아전에게 명하여 그 당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잡혀오자 분풀이를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무거운 곤장을 때리니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겼습니다. 그제야 겨우 방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을 급히 몰아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웃 사람이 그녀의 집에 알려 즉시 와서 그녀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전말을 신생에게도 알렸습니다. 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또 노여워했습니다. 영변부사는 무인이었기에 운산 사또의 부탁에 따라 여자가 칼을 꺼내들고 사람을 찍었다는 식으로 가명에 보고하고 중재로 다스릴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려 운산 사또가 평생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당숙 부자를 잡아와서는 엄히 신문하고 형을 내리고서 절해고도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 여럿을 보내 그녀를 가명으로 맞이해 크게 칭찬하고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신생은 즉시 그 첩과 함께 상경해
애호개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옛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은분으로 복을 얻은 가난한 호랍이. 옛날에 세 남자가 호랍이로 살았습니다. 딸린 가족도 없어 지팡이와 남학신을 마련해 함께 산수를 두루 구경하고 빼어난 명승지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발길이 닿은 외진 곳에서 화장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세 여인을 만났습니다. 세 여인은 용모와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는데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예쁜 사람들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아가오?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과부가 되고 의지할 곳도 없어져 집을 나왔습니다. 구름처럼 떠돌다가 이 산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당신들 세 사람과 우리 셋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살면 어떻겠소? 그러지요. 그래서 각자 손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는 함께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장사였습니다. 동침을 막 시작하여 두 사람의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호련 여인의 음부 속뭔가가 약물을 단단히 묶고 끌어당기니 그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양경이 거의 뽑힐 지경이어서 잠시도 더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양경을 여인의 음부에서 뽑아냈습니다. 개의 내장 같은 것이 약물 끝에 얽혀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아서 잠자리 아래에 두고는 다시 그 일을 하니 같은 우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육선은 무슨 물건인가?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 사람은 시집을 가서 하룻밤을 지내기만 하면 남편들이 갑자기 죽더군요. 6번이나 그랬답니다. 천하에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맹세했지요. 다시는 혼인하지 말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함께 살면서 세상과의 인연을 다 끊자고요. 오늘 뜻밖의 서방님을 만났으니 진짜 천생배필이어서 삼생의 인연을 능히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두 사람은 틀림없이 불에 뛰어든 불나방이 되었거나 호랑이에게 던져진 가련한 고깃덩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두 여자의 집으로 가보니 과연 남자 둘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두껍게 싸서 묻어주었습니다. 두 여자도 장사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장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기력이 조금 있긴 하나 어젯밤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지라 정신을 수습하기 어렵네. 인삼 2냥만 복용하면 중기를 보강하여 슬슬 일을 치를 수 있겠지. 여인들이 각자 나가서 인삼을 캐어 광주리를 가득 채웠으니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만큼 큰 인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복용하고 며칠이 지나서 한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약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나 육선이 얽혀 나오는 게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은 한 여자와 동침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세 여자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인삼을 판매하니 재산도 몇만 금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종적을 수상히 여겨 관가에 알리니 본읍사또가 잡아들여 곡절을 물었습니다. 장사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 육선은 모두 어디 있는가? 장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약에 쓰일까 하여 모두 말려두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음분산이다. 오직 천하절색의 몸에만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죽을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할 때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조금만 복용하면 반드시 살아나지. 고질병도 깨끗이 나으며 정신과 기운도 보통 때처럼 회복하니 환원석이나 회생단과 다름없다. 너에게는 쓰일 데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한 보물이니 관가에서도 공짜로 빼앗을 수 없다. 육선 한 줄기에 1000꾸러미로 계산하여 3000금을 줄 테니 납품하거라. 그뒤 중국 사람이 육선의 기운을 보고 와서는 백금 한 수레를 주고 사갔다 합니다. 묘소 정비하는 날 성주문관 정성류가 급제하기 전이었습니다. 본고을 사또의 아우가
매죽당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죽당 앞에는 지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성유가 변소에 다녀오는데 오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매우 밝아 지의원에 올라 배회하며 시를 읊조리는데 홀연 한 줄기 음습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니 머리털이 쭈뼛섰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문에 이르기도 전에 붉은 도포에 검은 빛깔의 모자를 쓴 한 관인이 서쪽 담장 대나무 숲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생기가 가득했고 아름다운 수염은 서너 자나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성유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만나보려 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잠시만 머물게나. 정성유는 그가 귀신일 거라 짐작했지만 손을 들고 읍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은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관인을 만나 뵙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을 삼가 여쭙습니다. 그가 원통해하는 듯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정처가 없으니 하필 거주를 물어 뭐하겠나. 나의 이름을 알고 싶다니 내 관직명을 말함세. 나는 제 목사라 하네. 그대에게는 지주가 되니 전임 관원의 이름과 직명, 출신 가문 등을 적은 책을 살펴보시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보고자 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고성현 상민이라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자 조정에서는 나에게 이 고을의 목사 벼슬을 내렸다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아 공명을 크게 떨치지는 못했지. 바다를 건너가 적의 진영을 쳤고 정진에서 적을 맞아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했지. 약한 군중으로 강한 군대를 제압했으니 목을 베거나 생포하여 격파한 것이 좋기 후세에 드러날 만하다네. 그러나 그때의 문서들이 없어져 국사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뒷사람들이 제 목사가 대장부라는 사실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었네. 혼백은 오래가고 원하는 무궁한 것이니 수백 년이 지나도 홀령이 떠나가지 못하네. 구름 짙고 달 밝은 저녁이면 출몰하여 누구에게라도 억울함을 말하려 하니 그대를 만나보고자 한 것도 이 때문이라네. 하늘이 내게 몇 년의 시간만 더 주셨다면 왜 군사를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 걸세. 창 한 자루와 말 한 필로 100만 외적 속으로 돌진해 적장의 머리를 베고 깃발을 빼앗아오는 일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으니 정기룡 같은 사람들이 어찌 내게 대적하겠나. 내가 기룡을 각 영문의 부장처럼 보았을 뿐 아니라 기룡도 나를 장수로 삼겼지. 그러나 기룡은 마침내 훈명을 이루었고 통제사가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 이는 운명일 것이네. 무릇 대장부가 도적을 무찌르지 못해서 기린각에 얼굴을 올리지 못한다면 말일세. 역사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후세에 그 뜻이 드러나지 못하니 비록 죽어서 100천만 년이 지나도 그 원한은 없어지지 않을 걸세.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군중에 있을 때 썼던 칼이지. 이 칼로 외적의 부하 장수를 베기도 했다네. 칼은 길이가 한 자가량 되었습니다. 칼등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달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가 길게 한숨을 쉬며 비본강개하니 피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이마와 뺨 사이에 붉은 기운이 점점이 드러났고 성긴 수염은 제비꼬리가 나뉘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우연히 시 한 수가 떠오르니 들어보게나. 그러고는 시를 읊었습니다. 긴 산 따라서 구름 흘러가고 먼 하늘 달이 함께 외롭구나. 적막한 성산 객사에는 그윽한 혼이어 있는가 없는가. 또 말하기를 유자는 유심하다 할 때의 유자라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유가 말했습니다. 시가 매우 고상하군요. 무엇을 뜻하는 시인지 감히 여쭙습니다. 바라건대 잊지 말게나 잊지 말게나. 시의 뜻은 마땅히 알 자가 있을 것이네. 이윽고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네.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또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잊지 말게나 잊지 말게나.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정성유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다음날 선생안을 살펴보니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말은 계사년 정월에 도임하여 4월에 파직되어 돌아갔다. 그때 상서 정익하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류가 제 말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류를 영중으로 불러와 세세하게 물어서 그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류는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묘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모촌에 있는데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고 황폐하고 더럽혀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정감사가 기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임 중이라면 능히 장계를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파직되어 위로 아래기 어렵네. 그렇지만 묘소를 정비해서라도 혼을 위로해 드려야겠네. 마침내 본읍에 명하여 무덤을 개수하고 흙을 북돋우고 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또 묘지기로 새 집을 붙여두었습니다. 이보다 며칠 전 그 고을사또 어사적이 낮잠을 자는데 호련 꿈에 오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감사께서 내 묘를 정비하시려 하는데 읍의 사또만 모르고 계시오. 부디 나를 위해 그 점을 유념해 주시오. 이윽고 가명에서 공문이 도착했는데 제 말에 분묘를 정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가 기이하게 여기고는 법에 따라 분묘를 정비해 주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